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UAE, 스위스 순방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동행했듯 이번 일본 방문 때도 기업인들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교류가 재개되고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저녁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한미일 세 나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강제동원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건 적잖은 의미가 있다며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세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is a great time, I think, in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in the U.S., South Kore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and certainly in the U.S.-Korea alliance.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에서도 강제징용 해법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e could finally start talking about maybe how to involve more Korea more into the Quad arrangements and expand that into something larger.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수출 통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There will be discussion of the export controls that Japan has placed on certain intermediary goods for the making of chips, the so-called whitelist. 외신들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며 중국,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미국 동맹들을 더욱 긴밀히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외신들은 일본의 윤 대통령 초청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에 나온 점을 주목하며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64살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전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 숨진 전 씨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듣기를 죽었다는 소리만 들었지 저희는 모르죠. 집주인 신고했으니까 안 갚아주죠. 경찰도 안 갚아주고.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냈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엔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GH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대표 자택 옆집 GH 합숙소 의혹 사건 당시엔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최근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관계자가 지난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대신 조문했던 인물로 지목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재작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해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인물들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내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갈등을 빚었던 당정 관계를 정상화하고 당정 일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당이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 곤란한 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이 국회나 정당 문제는 이제 다 안정적으로 조치할 것들은 조치하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나갈 거니까. 한 축이 되어서 받쳐줄 수만 있다면 국민이 행복한 진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현안이나 당의 현안은 그런 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체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국회에 나온 학교 관계자들은 모른다고 하거나 애매한 대답으로 회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있었습니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보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폭위가 이제 처음 소집됐을 때 그 정순신 그 변호사 그 가족 측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선처를 요구했던 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 죄송합니다. 학폭위 때는 정순신 씨가 직접 참석해서 설명을 했죠. 그거는 그 판결문에서 봤습니다. 예. 그 사과보다는 그 아들에 대한 좀 변론을 좀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죠? 예, 아마 모든 가해자의 부모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어 논리가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때 심의원들이 그 정순신 변호사가 당시 검사였던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현장에는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현장 지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 습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둘째 딸인 김주애도 훈련 현장에 동행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성포병부대를 현지 지도한 뒤 화력 습격 훈련을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가 군사적 충돌 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 실전 가상훈련들을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 2대 임무 수행에서 최대의 완벽을 기할 수 있게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은 적들의 어떤 군사적 중동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확실하고 면밀한 임전 태세에서 타격 임수 수행 능력을 연마해온 화력 습격 중대는 적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에 설정된 서해상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 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력 훈련이 유사시 남측 공군 비행장을 타격하는 연습이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전술 유도무기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저녁 6시 20분쯤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로선 뼈아픈 경기였죠. 호주에 일격을 당한 우리 야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WBC 8강 진출 희망이 달린 운명의 한일전을 치릅니다. 또 오는 2026년 월드컵까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도 어제부터 본격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WBC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정말 아쉬워했던 그런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첫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회, 지지난 대회 모두 첫 경기에서 졌었는데 이번에도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투수진들이 홈런을 좀 많이 맞은 게 가장 좀 뼈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쉬움도 있지만 좀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좀 충격적인 마음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호주는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경고는 계속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근히 호주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8연승을 거뒀던 팀이고요. 우리보다는 야구에서 한 단계 아래다라고 정서적으로 느껴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이길 거야,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아쉬움이 크고 이제 충격적일 수도 있겠죠. 어제 7대 8로 대표팀이 WBC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패했거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표팀의 그래도 이 KBO 리그를 대표하는 7명의 투수들이 이 호주 타자들에게 무려 8점이나 내주면서 무너졌다. 우리 투수들이 호주 타자들의 힘, 이 파워를 당해내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홈런 3개나 허용했다라고 이것이 이제 패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호주 타선이 우리보다 좀 더 강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실전 감각이 우리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건가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실전 감각이 투수도 그렇고 뭐 타자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실전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선수들에게 이제 WBC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연봉을 받고 있는 이제 소속팀에서의 활약, 그러니까 자국 리그가 언제 개막하느냐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계속 이 몸 상태를 만들어 왔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각각의 그 나라들의 형편에 따라서 선수들의 이제 컨디션을 조절하는 목표는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WBC의 중요성은 뭐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회가 언제 개막한다는 것은 이미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이 일정에 맞춰서 대표팀을 소집해서 대회 경기일에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도록 준비를 해온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대표팀 소집 이후에.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컨디션을 또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도 결국에는 실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뭐 어제 우리 타선의 그 선발 7안타 더군다나 상징적인 장면은 8회에 있었거든요. 이 8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볼넷을 5개는 얻어냈습니다. 몸에 맞는 공이 또 하나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볼넷과 몸에 맞는 공을 합해서 우리가 4사구라고 하는데 4사구가 6개가 나와서 무려 주자가 6명이나 나갔는데도 안타가 하나도 없어서 3득점에 그쳤죠. 이 타선의 빈곤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또 강백호 선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언론을 장식을 했는데 2루타를 쳤는데 더그아웃을 향해서 세리머니를 하다가 지금 베이스를 놓쳤단 말이죠.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호주에 패했는데 또 이 강백호 선수에게 화살이 집중이 되겠구나. 마치 이제 그 패전의 책임을 씌우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왜냐하면 도쿄올림픽에서 또 전과도 있었죠. 전과라고 제가 좀 재밌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강백호 선수의 이 실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깊이 반성을 하고 그 어제의 그 실수가
더 좋은 내일을 위한 하나의 교훈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큰데요. 그런데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력 있는 선수고 내가 국가대표고 WBC라는 큰 대회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화려하고 멋있는 장면을 내가 해야지. 홈런도 때리고 멋있는 플레이를 해야지. 혹시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작은 무엇인가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강조되고 있는 게 기본기에 충실해라. 네. 기본기가 튼튼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4대5로 뒤지고 있는 7회에 2루타 치고 나가서 2루에서 세리머니 하다가 룰을 밟지 못하는 사이에 태그를 당해서 아웃당했습니다. 이 아웃 직후에 또 2루타가 나와가지고 아웃당하지 않았으면 그냥 동점이 될 수도 있는 텐데. 우리 경기 비기고 그다음에 이길 수도 있는 이 경기의 흐름이 이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결코 아주 사소한 실수이지만 그 결과는 아주 사소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 강백호 선수 깊이 반성하고 오늘 한일전에서 반성한 모습 보이면서 다시 승리의 히어로로 떠오르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논란에 불식시킬 경기를 좀 오늘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패한 우리 대표팀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정말 꼭 이겨야 하는 상대잖아요. 숙적의 일본과 경기를 펼치는데 도쿄 대첩을 다시 한번 좀 재현해 내야겠죠. 자, 응원하고 기대를 하는 마음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 7시에 일본전이 열리게 되거든요. 네. B조에서 2위 팀까지 8강에 올라갑니다.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일본을 1위로 보고 호주와 우리가 2위를 다투는 그런 판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호주에 패했으니까 오늘 일본에 패하면 8강에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2013년, 2017년에 의해서 3회 연속으로 야구 우리 좀 잘하는데라고 생각했었는데 3회 연속으로 WBC에서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그런 위기에 이제 몰리게 된 거죠.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 일본이 앞서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 김광현 선수가 선발이기는 한데 선발로 내세운 이유는 김광현 선수가 그동안에 일본에 강했거든요. 근데 강했다는 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2번 예선과 본선에 올라가서 잘 던졌거든요. 그리고 2009년 WBC에서는 1과 3분의 1 이닝 동안 8실점 하면서 난타당했습니다. 근데 이거 모든 거 전부 다 10년 전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35살이지만 뭐 지난해 우리 국내 리그에도 잘 던졌고 그래서 이 김광현 선수가 지금도 일본 타자들에게 통할 수 있다라고 무조건 장담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김광현 선수 얘기도 해주셨고 이제 상대 얘기를 해보자면 다르비슈가 선발로 예정이 돼 있고 뭐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탑급 선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다르비슈를 어떻게 우리 타자들이 상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제 또 활약을 보였던 오타니 선수가 오늘부터는 타자로만 출전을 하죠. 김광현 선수가 또 오타니 선수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오타니 선수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오타니 선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도류라고 해서 타자와 이 투수를 경합하는 선수죠. 뭐 만화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투수로도 메이저리그 탑 클래스고 타자로도 또 메이저리그 탑 클래스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이 중국전에서 이 투타를 겸업하면서 이 승리의 수훈감 역할을 해냈고요. 오타니 선수가 파워도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도 홈런을 잘 때려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주자가 없으면은 뭐 고의 사고라든지 이런 그 승부를 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일본이 대표적으로 이 무라카미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성기의 이승엽입니다. 지난해 홈런 56개로 일본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이 무라카미 선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이번 대표팀은 스몰볼이 아니다.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전부 다 홈런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정 타자를 피해가기도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장면이 오늘 나올 것 같고요. 다르비슈 유 선수는 김하성 선수의 이제 팀 동료입니다. 샌디에이고에서 뛰고 있는데 지난해 16승을 거뒀고 2009년 WBC에서 일본 우승의 주역이었을 만큼 베테랑이기도 한데 지난해 16승으로 아직까지 건재하거든요. 단 한 가지 그 도쿄돔이 뭐 홈런 공장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그 지붕이 천정이 그 천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떠받치기 위해서 기압으로 떠받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윗부분에 상승 기류가 있거든요. 공이 높은 외야탑으로 높이 뜨게 되면은 윗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멀리 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거 한 방으로 다리비슈 선수를 빨리 끌어내리는 이런 전략들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예. 네. 일단 뭐 얘기해 주신 대로 강한 선수들이 많은 일본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집중력 있는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축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그 감독이죠.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했는데 공격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네. 포지션이 뭐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공격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 시절에 A매치 107경기에서 47골을 넣을 정도로 뭐 한 시대 이 독일을 대표했던 축구 선수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수 출신이고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 2대1로 이기는 것보다는 5대4로 뭐 이기겠다. 골을 많이 넣겠다. 승리보다도 승리도 승리지만 골을 많이 넣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을 어저께 내비친 거거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국 축구가 최근 한 5년 정도는 수비수보다는 공격수들이 한국 축구를 끌고 가고 있죠. 손흥민을 위시해서 좋은 공격수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지난번 벤투 감독이 이끌었던 월드컵만 보더라도 공격은 합격, 수비가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공격 위주였었거든요. 이 좋은 자원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면으로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 중요한 것은 뭐 공격 축구냐 수비 축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 축구든 수비 축구든 완성도가 중요하다. 완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독이 잘 만들어 내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물음표를 띄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팀 감독을 맡은 게 이제 7년 전, 그러니까 미국 대표팀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에 뭐 독일 클럽 감독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공백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냈느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이 지도자직을 떠나서 물론 이제 뭐 잠깐 실업팀, 프로축구팀을 맡았었지만 금방 사퇴를 했고요. 현장에 머무르지 않아서 실전감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는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우리 그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에서 스타 출신 선수들이 은퇴해서 해설을 많이 하거든요. 이 클린스만도 해설을 했었고요. 해설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직접 현장에서 뛰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방송 해설을 하면서 전 팀이 경기라는 모습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다 보니까 야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감독으로서 이 전술 능력, 작전 능력을 구성하는 능력이 훨씬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해설하고 이 축구 현장 이 경쟁하는 그라운드를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좀 더 내공이 쌓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뿐만 아니고 또 하나의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사실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배경이 이제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 선수 한 명이 자서전을 썼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뭐 전술훈련은 없이 맨날 그 체력 훈련만 시키더라라는 얘기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 대표팀을 이끌었던 시절에도 본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수석 코치에게 전술적인 부분을 다 맡겼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감독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의 완성은 여러 가지 이 능력이 요구가 되지만 감독이 아주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감독이 전술적인 능력이 없어도 전술적으로 뛰어난 전술 코치를 잘 리드할 수 있으면 팀 전체를 관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선수들의 마음을 갖고 오는 건데 그런 면으로 보면은 뭐 결정적인 어떤 하자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고요. 다만 팀을 관리하는 매니저로서 어떻게 비전을 보여주고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클린스만 감독의 능력을 앞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뭐 이른 전망일 수는 있겠지만 평론가님께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 잘 이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직은 좀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잖아요. 네. 예선전에는 결과 하나하나가 나오거든요. 예선전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역대 어떤 대표팀 히딩크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벤투 감독도 이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언론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매 경기마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잘한다는 응원보다는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았죠. 네. 그러나 대부분의 예측이나 이 예상은 빗나갔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충남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가 사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공사비를 미리 달라고 한 뒤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추가 범행 신고가 이어지고 이 피해 규모 역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던 A씨는 지난 2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 이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1,260만 원을 입금했지만 철거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전화했더니 몸살 났다고 그러고 막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자기가 정신이 없다. 그러고서는 안 들어오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결국 A씨는 다시 돈을 주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개업할 예정이었던 이곳 사무실은 아직도 횡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이 씨에게 돈을 떼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여 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다 지난달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고 A씨 같은 추가 피해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데 좀 공권력에서 이런 것들을 이게 사기치지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발주자 10명에 시공업자 20명까지 모두 30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충청권을 포함해 수도권과 전북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 6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업자분들까지 합치면 100명도 넘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공사업자가 큰 액수의 돈을 미리 달라고 할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좀 피해 규모가 많거나 상습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충남 공주시에 있는 회사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범행 이외에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죠. 자,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과연 미국이 이번에 빅스텝을 할 거냐, 그러려면 중간 거쳐야 되는 고용지표, 물가지표 확인하자 이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은행의 뱅크런 악재가 터지면서 뉴욕 증시가 오늘 개장하자마자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전강 후약의 장소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빠졌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1.65%, 대형 지수 S&P 500 지수도 1.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빅스텝의 두 개 변수는 앞서 제가 고용지표하고 CP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비고사 성격인 주간 고용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과열된 고용시장의 진정 기미를 보여주니까 뉴욕 증시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1주 전에 비해서 2만 1,000건 늘었다. 실업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만 1,000건인데 8주 만에 처음으로 20만 건을 넘어서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야, 지금 뭐 파웰이 굉장히 고용시장 타이트하다. 이 고용시장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 커져서 빅스텝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조금 진정기미를 보이니까 야, 그러면 이 빅스텝 가능성이 다소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 뱅크런이 주로 이 가상자산 전문 은행이라고 하는데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이 재정난에 이제 청사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게 상장사였어요. 이 회사 주가가 40%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업체 FTX 악몽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은행들, 대형 은행들까지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 악재로 인해서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퍼거 같은 은행들의 주가가 5에서 6% 넘게 빠졌어요. 이렇게 큰 대형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다 보니까 국채금리 떨어졌죠. 뭐 국제 유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상당히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이게 5% 넘었었거든요. 이게 4.8%까지 밀렸고요. 그리고 10년물 글로벌 장기 시장금리의 벤치마크 성격인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4% 넘었었다가 3.8%까지 밀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제 파웰의 이제 이 발언을 소화하면서 대부분 독일만 강보합세, 프랑스와 그리고 영국 증시 대부분 다 내렸고요. 그리고 이 국제 유가의 경우는 4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의 경우에는 지금 긴축 우려로 인해서 배럴당 오늘도 1.23% 내려서 75달러 72센트에 거래를 마쳤는데 가장 중요한 거 과연 이제 3월 빅스텝 가능성 어떻게 되느냐. 매일 하루마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 전에는 70%가 넘었어요. 빅스텝 가능성이. 근데 지금은 63%로 소폭 낮아졌지만 아직도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국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세 둔화가 이제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고 3월 물가가 이제 지난달보다 낮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한은혜 이창영 총재가 이제 방송기자 클럽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3월 물가는 이제 4.5% 아래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재부의 지금 전망은 어떠냐라는 전망의 얘기에 대해서 3월에 특별한 기상악화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에 4.8%보다도 훨씬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분기라고 하면 4, 5, 6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2분기에는 이보다도 더 낮은 어쩌면 3%대 물가 상승률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병이 뭐냐? 다들 얘기하는 게 전기가스 요금, 공공요금이고요. 이게 상반기 좀 동결해 놨지만 하반기 가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 우려에 대해서도 전기 가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또 해당 공기업의 재무 상황, 여기다 이제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단연간에 걸쳐서 서서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난해 3월부터 물가가 4% 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어요. 지난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저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하반기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3%대로 4% 중후반대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지난해 4%, 올해 3, 4% 합치면 7에서 8%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체감이 잘 안 될 겁니다. 자, 또 주류 가격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주 가격 6,000원 가면 어떡하나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물가 연동제 폐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주류 이 세금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세금이 뭐 10원 단위 85원 정도 올랐는데 이게 편의점으로 가면 100원에서 150원 단위 이게 다시 일반 가게로 갈 경우에는 1,000원 단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 물가 상승의 어떤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징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지금 현재 맥주 막걸리에 붙는 물가 연동형 종량제 과세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술은 종류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좀 달라요. 소주, 와인, 위스키의 경우에는 출고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 여기에다가 맥주 탁주는 출고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물리는 종량제. 근데 이 종량제 방식에다가 물가를 연동제해서 자동으로 계산하다 보니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난해 물가가 5% 올랐기 때문에 4월부터는 맥주 가격이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비자 가격을 편승해서 인상하는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종량제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일정 시점에 한 번씩 세액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세금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이제 통과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높은 물가뿐 아니라 이제 또 고금리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고통도 큰 상황인데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이제 다음 주부터 확대돼서 시행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대상자가 조금 한정적이어서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이제 금리를 좀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게 되는데 기준이 뭐냐? 7% 이상 은행이나 비은행권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만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전체 개인 사업자, 전체 법인 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나 다만 지원 대상은 지금과 같이 지난해 5월 이전에 받은 취급한 사업자 대출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한도와 대상이 좀 늘어나요. 한도는 개인의 경우 그동안 5천만 원까지만 대환해 줬다면 1억 원으로 법인의 경우에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그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만기는 5년이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의 만기도 10년까지 달라지는데 이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늘 1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 아마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갚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제 5.5% 이하로 5%대로 이제 대안은 가능하지만 원금을 과연 감내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일부 3개월 이상 연체하신 분의 경우에는 원금 탕감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지금 4주 연속으로 감소를 했는데 많이 감소했던 곳이죠. 그 송파구 아파트값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 마리 제비가 오니까 다들 봄이 온 거 아니냐라고 네네네. 하지만 아직 봄은 아니다라고 네. 선을 긋고 싶고요. 예. 전반적으로 다 내림세입니다. 내림세인데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동향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이후에 4주 연속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21%가 떨어져서 전주 대비 0.24% 떨어졌던 곳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급매물, 급급 급매물이 이제 하나가 거래가 되면 네. 이 그전에 나왔던 매물이 호가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매도 호가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고 그동안 송파구 많이 떨어졌거든요. 강남 4구 가운데서도 3구 가운데서도 비교적 많이 떨어졌는데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03% 일단 상승세로 반전한 건 맞습니다. 11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 물론 뭐 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에는 뭐 0.1% 내외로 하락폭이 줄고 있는 건 맞지만 뭐 도봉구, 강북구 여기에는 여전히 0.3% 넘게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수도권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이제 0.3%가 넘는 하락세입니다. 전세 가격 하락세도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어떤 그 금리 왜냐하면 고금리가 계속될 수 있고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집값이 한국은행도 그랬거든요. 올해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직 봄날은 아니라는 말로 딱 잘라서 말해 주셨습니다. 자,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80여 발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밤새 7시간 동안이나 공습 경보가 울린 키이우의 새벽 하늘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주거용 건물이 부서지고 자동차 등이 불에 탔습니다. Я чула дуже сильний вибух, дуже сильно підірвались постелі. І зразу вискочила і горіла перша машина тут одна.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 동부의 헤르손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기를 포함한 미사일 81발과 자폭 드론 8기를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에너지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하르키우 등은 전기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Це дуже набридло, але ми взагалі розуміємо, що це не вина нашої влади, а це вина тих, хто до нас зайшов.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도 운영 전력이 또 차단됐습니다. 비상 시스템을 가동해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방사능 사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Let me remind you, this is the largest nuclear power station in Europe, operating for the 6th time under emergency diesel generators. What are we doing?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 공습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В ответ н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2 март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ции в Бря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несен масс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озмездия. 지난 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주에 침투한 우크라이나 공작팀이 민간인을 공격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온라인에는 러시아 의용군이라고 밝힌 이들이 자신들이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에서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의 앤서니 코튼 사령관이 북한이 계속해서 불량 행위자로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북한은 지난해 전례 없는 규모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KN-28로 불리는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빠르게 핵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중국의 행동은 오랫동안 공언된 최소 억제력 정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저녁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40대 퀵서비스 기사가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어선 선실 내부에서 유증기가 폭발해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차유정 기자입니다. 사거리 한복판에 부서진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화곡동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퀵서비스 기사가 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전면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대전 덕명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튕겨나간 SUV 차량은 또 다른 차량과 부딪혀 3중 추돌로 이어졌으며 7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선산휴게소 인근에서 25톤짜리 화물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장흥군 관산읍의 한 선착장에 있던 3톤급 어선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선원 등 3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동 점검 과정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가 일시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밤중 서울 도심을 무면허로 질주하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A씨를 포함한 오토바이 폭주족 25명을 체포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2시쯤 서울 용산구 등 도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2시간 넘게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 복대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54살 A씨와 종업원 등 8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법원 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전자소송 시스템 중단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법부 전산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한솔페이퍼텍은 수십 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철거나 원상 복구하는 중에 하천 점용과 지하수 개발을 개별법으로 연장해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기 불법 건축물로 고발된 한솔페이퍼텍. 결국 60여 건은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됐고 10여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적발해 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대책에서 77건의 불법 건축물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한솔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와 행정행위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좀 취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불법 건축물을 고치는 중에 개별법으로 하천 점용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해준 것도 논란입니다. 담양군청 내부에서도 부서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담양군이 나서서 악취, 매연, 소연, 온갖 공해에 시달린 고통사에 사는 저희 주민들 좀 돌봐주시기 강력하게 부탁드리면 법에 입각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시기 재산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행정행위에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법을 일탈해서 어떤 일들을 했다면 당연히 지탄받고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벌써 4년째 주민들이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담양의 한솔페이퍼텍.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 속에 옮기는 게 답이라는 주민의 입장과 나갈 수 없다는 한솔페이퍼텍의 강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치매는 낫기 어렵고 또 오래가는 병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지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절친한 사이로 보이는 여성들이 내립니다. 향이 좋은 커피를 예쁜 탁자에 놓고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치 카페 같은 이곳은 사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5명 안팎씩 구성원이 꾸려져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이제 입장이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어갖고 한 1년은 내가 여기 와서 맨날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지만 이제 공감하고 그러니까 좋아갖고 차 이 모임이 나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치매 환자를 보살피느라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레 공감의 맞장구가 나옵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대화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양반요, 첫째는 아주 나가서 잊어버렸는데 죽겠어. 정말로 많이 잊어버려요. 한 달이면 한 10번도 더 잊어버려. 그러면 그거 다 10번이 뭐야. 와서 얘기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스트레스가 풀려갖고. 텃밭 가꾸기나 공예와 미술 등 잠시 일상과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텃밭도 하고 이게 뭐 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좀 기분이 풀어져요. 이런 걸 만들고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이 지원센터는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서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자조 모임이나 기타 자연스러운 모임을 갖게 해서 서로 간에 위로가 될 수 있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자가 쉬는 것이란 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지원책도 더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프로야구 KT 위즈에는 이미 팬들에게 잘 알려진 신인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예능으로 주목받은 류현인 선수인데요. 1군 무대에서 팬들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7라운드에서 KT의 선택을 받은 류현인. KT 위즈 지명하겠습니다. 당국대 내야수 유현인. 대학 시절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본고장에서도 알아보는 팬이 있을 정도입니다. I know him because I watch a TV show. Can I take a selfie with you? 미국 스프링 캠프에서 KT 훈련은 물론 WBC 대표팀 평가전도 도우미로 함께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는데 눈으로 직접 보니까 다 잘하시고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선배는 같은 팀 수비의 달인 김상수.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 수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모습에 좀 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못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KT 내야의 미래가 되기 위해 우선 2루수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포지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어느 곳이든 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 야구장에서 팬들 앞에서 야구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 화이팅! 이제는 1군 무대에서 빛나길 꿈꾸는 KT 샛별 류현인. 오늘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내일로 꼭 12년이 됩니다. 원전 사고 이후 매일 늘어난 원전 오염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일본 정부가 올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해양 환경 방사능 분석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분석 기술은 2,000톤의 바닷물에 섞여 있는 단 한 방울의 방사능 오염수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원전 폭발로 녹아내린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매일 150톤의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이용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한 뒤 남은 물을 저장 탱크에 보관 중입니다. 1,000개가 넘는 저장 탱크 용량은 이미 97%까지 가득 찬 상태. 이에 일본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해저 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잔류하고 삼중수소와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을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약수통. 우리나라 연안에서부터 멀게는 300km 밖에서 떠온 바닷물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분석실에서는 세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바닷물 속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은 국제 수영장 규격인 2,000톤의 바닷물 속에 방사능 오염수가 한 방울만 있어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를 갖췄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중 삼중수소 분석 가능한 농도 수준은 국외 타기관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수준보다 10배 정도 더 낮은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물에 완전히 섞인 삼중수소를 분리해 농도를 측정하는데 두세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미 최신 장비를 쓰고 있어 지금보다 시간을 더 줄이기 어려운데 오염수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얻는다 해도 최소 2달 전 해수 상태라는 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국제사회에 밝힌 대로 방류 전 처리를 제대로 하느냐와 그걸 얼마나 확실히 감시할 수 있는지가 국제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여의도 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세우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등 한강변이 크게 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는 서울 문화마당이 생기고 한강을 곤돌라 등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간 어제 새벽으로 잡혀 있었던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돼 우리 시각 12일 새벽 3시로 발사 시각이 다시 잡혔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트위터를 통해 로켓 2단의 추진체 온도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제작했으며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체 천연가스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특히 바다와 인접해 있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50m 안팎까지도 매우 좁아져 있습니다. 인천과 김포, 무안과 제주공항 등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하늘길과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쉽게 사라지지 못하고 낮에도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대전, 광주와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대기질도 무척 탁한데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은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